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김일성의 기순 사건의 전후내막에 대하여 오늘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남패자에서 김창룡의 요구대로 손주 김일성이 어서 산에서 내려와 귀순하고 함께 평양으로 돌아가자고 산속을 누비고 다니면서 호소했던 이보익은 그 작업이 끝난 뒤에 곧 놓여 나와서 평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김일성이 직접 김창룡에게 편지도 보내고 또 선물로 산상까지도 보내주고 했던 것이 효과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김일성은 박차석과 만난 뒤에는 박차석을 돌려보낼 때 확실하게 기순 의사가 있음을 밝혀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혼자서 이제 수하에 몇 명만 데리고 귀순하는 것은 쉬우나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부대 전체를 데리고 귀순하자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이 말에 김창룡도 수긍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그때 김일성은 이미 김창룡 등이 이제 그 본거지를 틀고 있었던 남패자의 두도하원 그 남쪽의 주자촌이라는 동네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 또한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창룡이 후에 이제 반민특위에 붙잡혀 나와서 심사를 받을 때 그 심사 자료 속에도 언급되어 있는 당시 그 김일성 부대에서 붙잡혔던 리즈핑이라고 부르는 이자를 통하여 그 두도하원 습격 전투 이후에 팔년대가 원래의 밀령을 걷어가지고 더 멀리로 달아나지 않고 거꾸로 두도하원과 아주 가까운 그 주사촌 뒷산 속으로 옮겨왔는데 이는 한마디로 등잔 밑이 얻었다는 식으로 오히려 얼마 전에 자기들이 습격했던 그 두도하원 턱 밑에다가 밀령을 옮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본인도 이때 직접 그 주사촌 뒷산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토벌대가 일격이 이 밀령을 습격했더라면 김일성 등 몇몇을 사로잡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창룡은 김일성이 이제 귀순 의사를 보내온 데다가 또 김일성의 친할머니가 자기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급해하지 않고 이제 말하자면 낚싯줄을 길게 늘여서 큰 고기를 낚는다는 그런 전술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이 전술을 중국말로는 방창시엔 띄어다위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제 김창룡은 처음에 김일성과 연락하기 위하여 그 박차석과 이종락이 함께 찍은 그 사절판짜리 사진을 삐라로 만들어서는 남패자의 산속에다가 여기저기 잔뜩 붙여놓았습니다. 즉 김일성으로 하여금 당신과는 이제 일찍 그 조선혁명군 길강지휘부 시절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박차석과 이종락이 지금 이곳 몽강에 와 있으니 만나려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는 바로 그 당시 8년대 정치위원이었던 박덕산, 그 기밀이 직접 일중대를 데리고 주사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 이제 이 기밀은 김일성이 직접 그 김창룡이 앞으로 쓴 편지를 저 주사촌의 촌장한테 맡겼는데 이 촌장을 통하여 편지를 전달받은 김창룡은 즉시 박차석을 산속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창룡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과 중국의 자료들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은 차이가 납니다. 김창룡은 그 반민특위에서 심사받을 때 그 자기가 그 김일성과 그 거래하던 그 시간을 소화 15년, 그러니까 1940년 1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는 틀립니다. 김창룡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그 남패자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김창룡이 편지를 받고 밀령까지 찾아왔던 박차석과 이종락을 만났던 시간은 1938년 12월에서 이듬해 1939년 1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그談判과정이 양정의 개입으로 무산되면서 김일성이 이제 남패자에서 탈출하여 다시 그 장백현의 그 북대정자까지 이동하였던 이 기간을 북한에서는 그 유명한 고난의 행군이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먼저 김일성과 만나러 들어왔던 박차석은 뭐 북한에서 죄를 짓고 이제 들어온 사람처럼 김일성을 만나자마자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참여하면서 자기가 전향하고 또 이제 외놈들이 강박으로 파견하니 어쩔 수 없이 왔다는 둥 아주 일찍이 다 털어놓고 또 결과는 그 김일성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차석은 굉장하게 환대를 받았으며 김일성도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화롯불에 불고기까지 구워가면서 술까지 함께 한잔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박차석이야말로 김일성에게는 나이로 보나 또 박차석이 그 김일성이 삼촌이었던 김영곤과 함께 징역까지 살았던 그 경력으로 보나 지금은 또 그 김일성이 그토록이나 보고 싶어하고 있었던 할머니를 모시고
몽강지방에까지 나와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얼마나 박차석에게 알고 싶은 소식들이 또한 많았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박차석이 그동안 김창룡에게서 교육받았던 대로 조선도 만주국처럼 이제 얼마든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적인 국가로 이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장황하게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도 이제 당시 그 일본과 만주국이 지혜법권 양도 조약도 체결했다는 등 이런 소식에 굉장히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한 이때는 얼마나 많은 그 양정우의 부하들이 이미 귀순했고, 그 귀순한 자들은 이제 처형당하거나 또는 처벌받지 않고 모두 이제 돈도 받고 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양민으로 정착하고 모두 잘 살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이 계속 산으로 전해 들어오고 있던 때이기도 했으니 솔직히 김일성이 마음이 움직일만도 했지요. 그러나 이제 김일성은 여전히 그 만주국에 대하여 다는 믿지 않고 계속 의심을 조금은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談判 과정에서 김일성이 직접 그 김창룡 쪽에 제출했던談判 조건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김창룡 쪽에서는 박차석을 통하여 김일성에게 이제 다음과 같은 귀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이제 귀순하게 되면 김일성 등 주요 간부들에게는 그에게 상금은 물론이고 또 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일반 병사들에게도 이제 정착금과 함께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정착하거나 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만주군이나 또는 경찰 계통에서 이제 취직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김일성이 뭐라고 이제 대답을 보내왔느냐면, 자기는 부하들과 절대 헤어지지 않고 부하들도 모두 만주국 내의 그 간도성이나 또는 통화성 경내의 어느 한 지역을 정하여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이 모두 한 곳에서 함께 귀농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제 행정과 치안 경비에 대해서는 만주국에서 상관하지 말고 다 자기들이 책임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러고도 이제 걱정되어서 자기들은 이제 만주국은 못 믿지만 자기들이 귀순하게끔 인도해준 김창룡은 이제 믿을 것이므로 자기들이 정착하게 될 그 지역의 최고 행정장관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김창룡을 임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김창룡이 남겨놓은 그 신문 자료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일성이 그때 김창룡에게 뭐라고 요구했느냐면, 만주국 정부에서 만약 김창룡을 간도성이나 또는 통화성의 성장으로 임명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김창룡이 성장으로 있는 그 성에서 한 지역을 선택하여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다른 만주국에 대항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이런 조건들을 편지로 작성한 후 그 편지를 바로 박차석에게 맡겨서 직접 김창룡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해고록에서 그때 박차석을 보내면서 이제 자기 할머니에게 전해달라고 쪽지도 하나 맡기고, 그리고 이제 산삼도 한 뿌리를 맡겼다고 하는데, 그 쪽지는 분명하게 김일성의 할머니 이보익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쪽지 내용이 광복이 난 이듬해였던 1946년 5월에 정확한 날짜는 5월 29일자 정로라는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정로가 바로 오늘날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전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제 중국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때 박차석에게 맡겼던 이 산삼은 사실상 김일성이 자기 할머니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만주국에 귀순할 수 있게끔 연주를 놓아준 김창룡에게 보낸 감사의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정로에 실렸던 김일성이 자기 할머니에게 보냈던 쪽지 내용은 이러합니다. 할머니의 극진한 심정은 잘 알았습니다. 남아 한번 국사에 몸을 바친 이상 그 한 몸은 완전히 나라의 것이요 민족의 것인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반가이 할머니 앞으로 돌아갈 날이 있사오니 안심하고 계십시오.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자자합니다. 북한에서는 후에 이 정로를 모조리 회수했으며 이 쪽지 내용을 북한의 인민들이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쪽지 내용 속에 어디 한마디라도 만주국과 일제에 대하여 꾸짖는 말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멀지 않아 반가이 할머니 앞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 이런 내용이야말로 이제 곧 귀순하고 산에서 내려올 것이며 이제 조선도 만주국처럼 평화로운 방법으로 독립하게 될 것이며 그때 자기는 이 독립된 조선의 어떤 유공자가 되어서 할머니 앞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의미가 다분합니다. 물론 이제 각자가 이해하기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보익도 그 후에 만선일보의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진행할 때 내 손주도 이제 오라지 않으면 곧 우리 가족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애석하게도 그 양정우란 놈이 방해하는 바람에 일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식으로 이제 양정우를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언 또는 증거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김일성이 당시 귀순하기 위하여 실제로 김창룡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談판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북한에서의 주장대로라면 그 김일성은 밀령에 대한 그 일본군의 도발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이런 가짜 귀순 노름을 벌였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제가 분석하기에 이건 결코 가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일성이 이때 귀순하려는 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곧 이어 이종락이 또 밀령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박차석이 먼저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온 뒤에 김창룡은 그 자기에게로 보내온 그 선물, 그러니까 그 산삼을 받고는 몹시 흐뭇해하면서 얼마 뒤에는 바로 김일성의 할머니 그 이보익을 평양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팩트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자료 속에서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창룡은 그때는 이미 김일성이 확실하게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기 때문에 그 김일성이 밀령을 에워싸고 있었던 그 통화성 경무청으로부터 파견받고 나왔던 최주봉 돌격대를 철수시켰는데, 이 때문에 그 화전현 경내의 그 호자호 밀령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조하범이 일방명군 부대와 몽강현이 남패자에 있었던 김일성이 이방명군 사이에서는 계속 서로 연락 통로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 김창룡 등 통화성 경무청 쪽에서 주의력이 온통 그 김일성 쪽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이때는 그 화전현 쪽이 그 일방명군이나 그리고 양정우까지도 직접 화전현 경내에 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더욱이 그 이때 양정우는 몽강 쪽에서 이제 포위에 들어 있었던 김일성이 이방명군을 구해내기 위하여 당시 그 도나 쪽에 있었던 삼방명군, 즉 진한장의 부대에도 사람을 보내요 일부 부대를 이제 화전 쪽으로 이동하여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방명군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때 한창 그 도나와 안도 사이 그 한총령 일대에 본거지를 틀고 있었던 그 최현희 부대가 이제 양정우의 명령을 받고 화전 쪽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무치허 전투입니다. 그 무치허란 중국어이고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목기하 전투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중국어 발음대로 그걸 무치허 전투라고 부르던데, 이 전투를 해상하고 있는 생존자의 해상기가 그 북한의 그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이 해상기 1권에 실려 있습니다. 그 생존자, 그러니까 그때 그 이 전투에 직접 참가했던, 그래서 이 해상기를 썼던 그 항일투사 이름이 김윤길이든지 김유길이든지 아니면 김생길이든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이 사람의 해상기는 물론이고 북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무치허 전투,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그 조선족 역사학계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이 전투가 실제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자료들을 제가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소개하고 있는 해상기 속에 그 김윤길이든지 김유길이든지 그분이 쓴 이 해상기를 보면 그분은 다름 아닌 바로 최현 부대의 대원이었는데, 그때 이 전투에 참가했던 부대가 최현 부대뿐만 아니라 일로군 총부 경유여단 산하의 소년대대도 함께 참가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투에서 이제 부상을 당한 총부 경유여단의 한 중국인 경위대원이 이 무치허 벌목장 포로에 쳐들어가서 이제 지하실 문을 열다가 그 지하실 안에서 내쏘는 총탄에 발바닥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이제 해상기 속에 나오는데, 그 중국인 대원의 이름이 바로 황생발입니다. 해방 후 이 황생발은 중국의 길림성 장춘시에서 1993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생전에 남겨놓은 수많은 그 해고 자료들이 지금 모두 중국의 길림성 당사연구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1988년과 1999년에 걸쳐서 모두 2번 이분과 직접 만나 이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들은 그 이야기의 내용을 여기서 처음 공개하겠습니다. 1939년 음력서를 전후하여 이 무치허 전투가 발생하게 된 것은 바로 남패자에서 포위에 들어있었던 김일성이 이방명군으로 하여금 몽강 지방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하여 당시 그 몽강 주변에 몰려 있었던 일본군 토벌대의 주의력을 화전 쪽으로 옮겨오기 위하여 양정우가 직접
발동하고 지휘했던 전투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양정훈은 당시 그 이방명군의 정치부 주임이었던 여백기로부터 이제 몰래 연락을 받고는 김일성 부대가 곧 귀순하게 될 것 같다는 징후를 눈치채고 그 자신이 직접 경유여단 250여 명을 인솔하고 다시 그 최연희 부대 140여 명을 몽강 쪽으로 접근하라고 한 뒤에 그 본인이 직접 몽강으로 이동하여 이제 남패자에서 김일성의 부대를 무장을 해제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 이제 먼저 파견받고 남패자에 들어왔던 송무선이 아주 무난하게 이종락을 압송해가지고 돌아오지만 않았더라면 진짜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귀순을 이제 꾀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서 정빈이 바로 귀순하려다가 실패로 돌아간 뒤에는 조조종에게 붙잡혀서 그 밀령에서 처형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쩌면 김일성도 하마터면 그 정빈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일성의 이 방면군에서는 어떤 변수가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 그때 그 송무선이 양정의 파견을 받고 이종락을 체포하려고 그 남패자로 올 때 먼저 동패자에 들려서 당시 그 마당고 밀령에서 군정학습반을 조직하고 있었던 일로군 총정치부 주임 정광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정광도 몹시 놀라서 김일성이 앞으로 편지를 한 통 썼는데 송무선이 그 정광이 편지를 가지고 남패자에 와서는 김일성과 만나기 전에 먼저 기밀과 만나서 이종락의 일을 가지고 따지고 들었는데 그렇게 원칙주의자였던 기밀도 그때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무선이 두말 없이 그 이제 정광의 편지를 김일성에게 넘겨주고는 그 양정의 명령에 의해서 이종락을 데려가려고 한다고 하자 김일성이 아무 말 없이 오백룡에게 이종락을 데려오라고 시키더라 합니다. 그때 그 이종락은 박차석을 이어서 이제 다시 그 김창룡이 편지를 받고 두 번째로 이제 남패자에 들어왔을 때 김일성으로부터 아주 상빈 대접을 받고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종락 본인이 일전에 원래 김일성이 사령장이었던 데다가 이때 저 김일성은 이미 그 귀순하겠다고 확실하게 답복을 보내준 뒤였고 그래서 그 김일성의 회고록시도 보면 이종락은 그때 그 김일성이 밀령이 와서 이제 김일성과의 그 친분을 과시하면서 밀령에서 제멋대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고 그때 그 이종락은 박차석과 달리 이제 말주변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김일성과 만난 뒤에는 과거에 그 형님 동생하고 부르던 그런 사이처럼 김일성은 이종락을 형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 이종락은 박차석과 달리 이제 말주변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을 이제 설복했던 모양이에요. 그 김창룡에게 내놓은 김일성의 그談判조건 가운데는 그 김창룡이 간도성이나 또는 통화성 어느 쪽에 성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하나 있었고 자기들도 이제 그 김창룡이 성장으로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정착한다고 그런談判조건은 현실성이 없다고 이종락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김창룡 본인이 우선 그 만주국의 황제나 총리 대신이 아니고 또 이제 김일성이 이제 귀순하게 되면 김창룡도 김일성도 모두 만주국이 아닌 조선으로 돌아가서 이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 일본도 지금처럼 그 조선 총독부가 이제 조선을 통치하는 그런 형태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제 만주국처럼 이제 그 조선도 조선인이 스스로 이제 자기 조선을 이제 통치하게 하는 것이 그 일본이 원하는 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만주국처럼 조선도 이제 스스로 독립된 국가의 형태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될 것이며 이제 조선인들 가운데서는 바로 김일성 너와 같은 이런 젊고도 명망이 높고 또 조선의 백성들 속에 이제 널리 알려진 이런 인물들이 귀순하고 돌아와서 조선의 그 지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이러한 요설로서 한바탕 현혹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김일성이 계속 주저하면서 그 시간을 끌었던 것은 부대 전체를 모조리 데리고 귀순하자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김일성은 8년대, 즉 손장산과 기밀의 8년대만 남패자에 데리고 있었고 제일 주요한 부대였던 오중업이 7년대는 김일성이 아닌 정광이 곁에 가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김일성 본인도 이 7년대를 어떻게 함부로 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7년대는 사실 그 김일성이 직계부하가 아니라 원래는 조합범이 직접 지도했던 그 화룡유격대를
바탕으로 조직된 그런 부대였고, 특히 이 7년대의 주요 간부들은, 그러니까 이제 연대장 이하 그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그리고 당원들은 모두 그 시뻘겋게 묵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하자면 그 소비에트 근거지 시절부터 그 공산당의 그 항일 근거지에서 아동당과 소년단, 공천당 이런 조직들을 모두 거치면서 성장한 아주 100% 시뻘건 공산당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김일성이 그때 남패자에서 데리고 있었던 8년대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과거 전영림이 부대였고, 지금도 그 역시 국군 출신이었던 손장상이 이 8년대의 그 연대장을 이어받은 데다가 대원들이 대부분 중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기순하게 되었더라면 김일성은 가능하게 자신이 경리중대와 사부 교도대대, 그런데 그 교도대대는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임수상과 지감룡, 그리고 후에 그 남편을 찾으러 왔다가 이제 김일성과 살아버렸던 그 지순옥이 그 원래 남편 강홍석이 그때 이 나머지 부대들 인솔하고 그 김혜순이 병치료를 하고 있었던 화전현 홍성라자 쪽에 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성이 곁에는 그 주요 부대라고는 이제 김일성이 그 경위중대와 제8년대였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송무선이 불쑥 나타난 바람에 김일성과 그 김일은 자기들이 몰래 그 김창룡과 이제 귀순談판을 진행하고 있었던 이 일이 모조리 양정의 귀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후에 그 송무선이 그 생전에 중국에서 이제 그 자기 주변 지인들에게 이제 전해주었던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 정광이 바로 김일성에게 이종락을 그대로 양정우에게 보내주라고 공고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그談판을 진행했던 그 내막이 이제 양정우에게 드러날까봐 이종락을 중간에 죽여버리거나 또는 굴 놓아보냈더라면 더 큰 의심을 사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더라면 진짜로 이제 황화물에 뛰어들어도 이 누명을 씻을 길이 없어진다고 이제 정광이 일깨워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광은 그대로 이종락을 송무선에게 줘서 양정우에게 보내버린 뒤에 나머지 일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김일성에게 이제 약속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이종락은 그 길로 그 화전현 제1방명군의 그 밀령, 호자호 밀령이 이제 압송되었는데, 그때 양정우와 조화범은 이종락을 신문한 뒤에는 이 김일성이 100% 귀순하려고 이제 작당했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이렇게 되자 김일성은 그 정광이 시켜주는 대로 자기들은 그 일본군 토벌대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가짜로 이제 귀순 거래를 했다고 딱 잡아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한편으로는 정광이 또 나서서 자기가 이제 김일성으로부터 진작 이 일을 보고받았노라고 결국 김일성을 보호해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양정우 또한 더 이상 김일성을 추궁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 무치어 전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정우가 이제 김일성에게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럼 빨리 그 남패자에서 포위를 돌파하고 장백 쪽으로 탈출하라고, 그 몽강 쪽으로 몰려들고 있던 토벌대는 우리가 화전 쪽에서 유인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무치허, 당시 그 이제 화전과 이제 도나 사이에 부월령이라고 부르는 큰 산이 나옵니다. 이 부월령이라고 부르는 큰 산이 나오는데 이 무치허라고 부르는 이 벌목장이 바로 이 부월령 산기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월령 근처에는 자피고라고 부르는 고장이 나옵니다. 그 자피고에서 또 계속 화전 쪽으로 더 들어가면 두도류하라고 부르는 고장이 나오는데, 이 전투가 진행될 때 그 이제 몽강현 쪽의 그 토벌대가 모조리 화전 쪽으로 이동하면서 포위가 이제 느슨해지고, 그 틈을 타서 그 남패자에서 갇혀 있었던 김일성의 이방명군이 포위를 뚫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남패자뿐만 아니라 동패자에 있었던 정광도 7년대와 함께 그 마당거우 밀령을 버리고 이제 화전 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때 김일성은 그 이방명군 주력부대를 인솔하고 장백현이 북대정자 쪽으로 달아나고, 정광은 그 화전현이 부월령을 넘어 자피고 쪽으로 들어왔는데, 후에 위승민이 또 정광과 만나러 이 자피고 쪽으로 들어왔다가 결국 이곳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듬해 그 1940년 2월에 양정우까지 사망하고, 그때까지도 계속 이곳 화전현 경내에 본거지를 틀고 있었던 정광은 위승민과 함께 선후 2차례에 걸쳐서 일로군 총부 작전회의를 직접 소집하였는데, 이때 있게 되는 그 인사변동을 보면
김일성은 이미 그 위증민이나 정광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의심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위증민 역시 그때는 그 이미 정광으로부터 김일성이 그 남패사에서 벌였던 그 기순 노름을 그 내막에 대하여 이제 자세하게 전달받았고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북한에서는 당시 그 일로군의 최고 책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남만성위원회 서기였던 중국인 위증민을 가리켜 그와 김일성이 우정을 특별히 부각시키면서 위증민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면 수령님 부대의 정치위원이었다고 올리춥니다. 그리고 저 회고록에서는 김일성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때 그 박덕범이 그 박덕범 사건이라는 그 가짜 기순노림을 벌였다가 이제 그 일로군 총부 그 지도자들한테 이제 신임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삼방면군 참모장직에서 이제 철직당하고 경위요단으로 조동대에 갔다고 기술하는데 이런 것은 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중국의 자료에 보면 박덕범은 처분받은 것이 아니라 양정구가 사망할 때 원래의 그 경위여단장이었던 방진성과 여단 참모장이었던 정수룡, 이 사람도 조선인입니다. 그 아주 오래전에 그 일군 이사, 중국인 그 조고관이 이제 살아있을 때 이 정수룡이 바로 그 조고관이 참모장으로 있으면서 자기보다 이제 더 높은 사장 조고관을 얼마나 과시했던지 조고관이 권총까지 이제 빼앗고 조고관을 그 부대에서 내쫓았던 적이 있었다가 그 일로 처분받고 이제 경위여단으로 조동되었던 바로 그 정수룡입니다. 그 여단장 그 방진성과 참모장 정수룡이 바로 그 양정호가 이제 사망했던 그 2월에 역시 그 일본군이 붙잡히게 되는데 위증민은 그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제3방면군 참모장 박덕범을 이때 총부 경위여단의 여단장으로 승진시켜서 데려왔던 것입니다. 당시 그 총부의 경위여단의 여단장은 방면군의 총지휘와 동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덕범은 원래는 그 삼방면군의 참모장으로부터 이제 방면군의 총지휘와 동급인 경위여단의 여단장으로 조동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후 그 박덕범이 그 비록 기순하였지만 위증민은 아직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 당시 코민테런에 보내는 그 국지당에 보내는 편지라든가 또는 그 주요한 문건, 사진 이런 자료들을 모두 박덕범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대신 그 김일성은 이때 그 남패사에서의 그 귀순 행각이 계속 의심받았기 때문에 당시 그 김일성이 이방면군 주력부대였던 오중흡의 7년대 정치위원 출신으로 이때는 그 이군 육사 부사장으로 있었던 김재범을 갑자기 이방면군 당위원회 서기로 임명하게 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공산당의 군대에서는 정치위원에게 최후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위원은 또 당위원의 결정에 복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위원회 서기에게 최후의 결정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위원도 나중에 가서는 당위원회의 결정을 들어야 하고 그 당위원회 서기에게 최후의 결정권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이제 또 시름이 놓이지 않았던지 위증민은 당시 그 정광에게 건의하여 김일성을 감시할 수 있도록 김재범의 직위를 중국 공산당 동만사업위원회 주임으로 격상시키고 동만지방에서 활동하게 될 김일성의 이방면군은 이 동만사업위원회의 영도를 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다 중국 자료에 문서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1940년 7월, 그러니까 김일성이 다는 그 만주에서 배견하지 못하고 소련으로 탈출하게 되었던 10월에서 약 2~3개월 이전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김일성의 귀순 사건이라고 이름을 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일성뿐만 아니라 그때 많은 그 김일성과 비슷했던 그 인물들의 행적을 돌아가 보면 참으로 성공했던 그 영웅과 실패했던 귀순자들 사이에는 그냥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5분이나 10분쯤 더 견지하느냐 아니면 못하느냐에 달렸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일성이 이제 종당에는 귀순하지 않고 정말 행운스럽게도 탈출하는 데 성공했으니 말이지, 만약 그때 위증민이고 정광이고 다 팽개치고 일단 나 몰라라고 달아나지만 않았더라면 결과는 참으로 그 양정우나 진한장처럼 끝까지 토벌대와 싸우다가 사살당하든지 아니면 그 박덕범이나 김재범처럼 종당에는 이제 붙잡혀서 귀순하든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였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소련으로 탈출한 뒤에는 그 위증민이 허락도 없이 도주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이제 기울 처분까지 받게 되지만
어쨌든 그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만으로도 김일성은 뭐 나쁘게 평가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그 36개 줄행랑이 제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공한 혁명가들 속에는 죽어서 열사가 되지 않고 도망쳐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서 영웅이 된 케이스가 결코 김일성 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의 모태동도 장개석에게 쫓겨서 이제 연안으로 달아날 때는 겉으로는 이제 우리는 항일하러 간다면서 북상 항일이라는 그런 구호를 내걸고 출창 달아나지 않고 어쨌습니까? 항일을 하겠으면 그때 실제로 일본군이 있던 만주로 와야지 왜 일본군이 없는 서북쪽 그리고 연안 쪽으로 내뜁니까? 그게 일단 살아서 목숨이나 부지하고 난 뒤에 다시 보자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저는 김일성도 이와 같은 경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